안녕하세요. 최근 트레이드랜드 서비스를 오픈한 WECL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의 대표 이성용입니다. 지금은 WECL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지만 15년간 저는 우리옥션이라는 네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국토종합클럽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멤버분들과 1,070억 이상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결과 2배, 3배의 수익 또는 평균 세후 41%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해왔고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3만의 회원분들과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후와 경제력을 해결해드렸던 부동산 실무 기술들을 실제 진행해왔던 물건들로 생생하게 공유해드림으로써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작은 쓰임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유용한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1화는 부동산 경매를 통한 법정지상권 세배 수익 편입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아셔야겠죠. 경매에서는 소위 특수권리 물건이라 칭하며 경매 진행 시 일반적인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함께 진행되어 어느 한 1인이 낙찰받는 경우와는 달리 토지 또는 건물 둘 중 하나만 경매로 진행이 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둘 관계는 서로 토지 사용에 대한 일체의 계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고 민법 제366조에 의해 법률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 사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토지 소유권자에게는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의 권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일정 기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건물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보통 30년 설정됩니다. 지금부터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법치권으로 줄여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대표적인 실전 사례와 과정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법치권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통해 어떻게 세배 수익이 가능한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토지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만 낙찰받았다가 법정지상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고 나의 낙찰 대금은 휴지가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상상하신 대로 토지 낙찰자는 30년간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인들에게 회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 회피 저항이 심리적으로 큰 물건일수록 최저 입찰가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약 40%까지 낮아졌을 때 고수들은 덥석 낙찰을 받아 2~3배의 수익을 만들어내곤 하죠. 그런데 이 법치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치권이 성립하여 건물 철거를 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임대차 관계와 같이 지료를 받을 수 있고 지료는 낙찰 대비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 대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대지를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감정가는 1억인데 낙찰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료가 감정평가 금액 대비 연 3%로 판결이 되었다면 실제로 지료는 연 6%를 받는 것과 같게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1억에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값인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그 지료는 30년간 변함없이 보장이 되네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 제 경우에는 법치권 투자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국토종합클럽 멤버분들과 함께한 투자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진행한 물건들이 약 9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함께 기술을 익혀볼까요? 여러 진행건들 중 오늘 사례로 보여드릴 경매 사건 번호는 수원 8개 2018 타경의 14594 물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고요.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 금액은 10억,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49%인 5억대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을 하는 경매 물건이었고요. 미등기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입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왜 이전 낙찰자는 잔금을 내지 못했을까요? 초보자분들 중 이렇게 법치권으로 인한 분쟁이 예고되는 물건은 경락잔금 대출이라 하는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입찰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낙찰받고 나니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폭병이 드러나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입찰 당시 제출했던 최저 입찰가의 10%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꼭 숙지하셔야겠죠. 저는 재매각 입찰을 앞두고 모든 분석을 마친 뒤 국토종합클럽 멤버분들 중 선착순 26명을 모집하였고 저를 포함해 27명이 구성된 공동 입찰표를 작성하여 응찰했습니다. 결과 총 8명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13억으로 제가 1등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지요. 아니 뭐라고요? 감정가가 10억인데 13억에 낙찰받았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도대체 122%의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3배 수익을 낼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산면은 용인시 전체 지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싼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네요.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의 실천율은 99%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럼 성장관리권역은 또 무엇일까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은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억제의 필요성을 두고 관리하는 지역이고,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등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방금 나열한 4가지 모두 고정 인구를 집중적으로 야기시키는 시설이고 지가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가 상승은 곧 고정 인구 유입과 정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이 아닌 곳은 위와 같은 고정인구 유입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연보전권역은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정인구 유입과는 거시적 관점에서 거리가 멀죠. 아니나 다를까 성장관리권역 지정과 함께 용인 원산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되며 SK하이닉스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하는 이슈가 생겼고, 정부는 원산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 국가가 보증하는 집가 대폭 등 예정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취지는 해당 구역 내 개발 이슈로 인해 투기꾼들이 땅값을 끌어올려 놓으면 실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막대한 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방지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최대 5년간은 허가 대상의 실소유자가 아닐 시 매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대통령도 아닌 제가 감히 패스하고 매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경매였고, 당시 용인 원산면에는 유일한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경매라는 제도를 통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패스하고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경쟁률이 심화될 것을 직감하였고 법정지상권 소송을 끝내고 조금 더 기다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122%의 낙찰받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낙찰받기 전에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치권 성립 기준을 알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민법 제366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유무를 결정지을까요? 함께 보시죠. 화면에서와 같은 3가지의 조건이 차례대로 모두 부합해야만 법치권이 성립합니다. 최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하고,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 신청을 해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어야 성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였다면 꽝.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면 꽝.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꽝. 이런 식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 물건으로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주택 등기부 1구라는 공간에 저당권을 기입하여 공시하게 되지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면 왜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바로 은행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토지에 담보대출을 해줄 때에는 건물이 없어서 정상적인 금액을 담보대출해 주었는데 그 이후 건물을 지었다? 그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면 토지만 경매로 나올 거고 입찰가는 한없이 낮아져 은행이 낙찰 금액에서 전액 채권 회수가 안 되는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런 일이 많아지면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부실 경영이 되고 은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 예금해 놓은 선량한 국민들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5천만 원까지밖에 저축
저축한 예금이 회수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극단적으로 은행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철저히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민법 제366조를 만들었고, 철저히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민법 제366조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적혀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는 민법 제366조에 의해 법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자체가 없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지의 여부도 따질 것 없이 민법 제366조에 의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석해야 할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법치권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차지권에 의한 건물 소유자의 대항력 유무를 조사 분석해야 합니다. 차지권이라 함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최초에 달랐을지라도 서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건물 신축과 함께 보존 등기를 하였다면 주택 임대차와 같이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꼭 유념하셔야겠죠.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건물 소유자에게 차지권이 없었습니다. 낙찰받은 이후 피할 수 없는 분쟁의 과정부터 수익까지 이제 진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눈을 3번 꾹 깜빡깜빡 해주시고 머리도 좌우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서 다시 집중할 준비를 해주세요. 쫄면에 매달려 번지 점프를 하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과정이 될 테니까요. 파트 1. 토지 경매 잔금 완납 후 건물 소유자를 제가 찾아가 말했습니다. 낙찰자입니다. 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자 불법 펜션 사용으로 운영 정지 상태인 조땡땡 씨의 본인의 건물을 철거해 주시거나 제 토지를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짐작하신 대로 무슨 소리 하세요? 법치권 성립하고요. 그대가 낙찰받은 토지를 제가 왜 인수해야 하나요? 법대로 가요. 법대로 가시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파트 2. 소송 전 내용 증명 발송. 자,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매 이전 민법 제366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법치권이 불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인도해줄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견차가 있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작성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 재판 시작. 건물 소유자 피고의 주장. 판사님, 최초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원고 이성용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요, 과거 철수가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걸 제가 토지 건물 둘 다 산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제가 등기만 못한 거라고요. 토지와 건물은 전부 제 소유이니까 동일 소유자이고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고요. 토지 낙찰자 원고 이성용의 주장. 존경하는 판사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최초의 철수 이전에 영인의 땅이었고요. 영희가 미등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수가 토지만 매수해왔고 건물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철수가 되었지만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희의 건물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상태에서 피고가 또 토지만 매수해온 것이 진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는데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철거 상태였고 나대지였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 당시 토지 감정을 하기 위해 현장 촬영해 놓았던 사진을 근거로 제출합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고 은행의 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어디예요? 토지 등기부예요. 그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은행입니다. 즉 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건물이 현재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위반 영업까지 하여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판사님, 피고의 법정 지상권 불성립 근거를 3가지 제출드립니다. 전부 대법원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대법원 선고 2002-9660 판결.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번째, 대법원 선고 94-53006 판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은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 2003-26501 토지 근저당권자의 건축 동의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은 법정 지상권 성립 의무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세 가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파트 4 피고의 주장이 박혔다. 건물 소유자 피고의 주장. 판사님, 원고가 완전 헛소리하는 거라니까요. 사실 철수에게 땅 사기 전에요. 철수의 땅을 부수고 제가 다시 지었습니다. 그럼 철수는 묵시적으로 당연히 제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본다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철수에게 땅까지 제가 샀다는 매매 계약서도 제출드립니다. 토지 낙찰자 원고 이성용의 주장.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가 지금 허위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자기 건물에 자기 토지 상태인데 무슨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땅에 내 건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판사님? 피고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거래 및 등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매매 계약 일자가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 일자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그러나 서로 다릅니다. 또한 서류를 살펴보면 어떠한 자필 서명도 없는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지금 피고는 사문서 위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사님,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한결같은 입장과 같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철수가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었으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의 지상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결과 조건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고와의 합의한 대로 피고 조 땡땡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국토종합클럽 멤버분들 26명과 함께 평당 130만 원에 낙찰받은 토지를 30억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판결문을 받았고 토지 잔금 납부 시점부터 재판 과정 및 분쟁의 시간 동안의 월 지료 4천만 원을 감정받았습니다. 법치권의 성립 여부를 떠나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에 대한 지료는 당연히 받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법치권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 중 곧 수익이 가시화된 물건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제가 전문 성우가 아니다 보니 발음도 그리 좋지 않았고 목소리도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번외적 이야기로 저는 최근 부동산을 3일 만에 팔아준다는 구호로 한국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인 트레이드랜드 서비스를 오픈하였고요. 국민 배우 김갑수님께서 홍보대사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 유동성이 얼어붙어 잉여 자산의 빠른 처분이 쉽지 않아지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고요. 트레이드랜드 서비스는 저희 WECL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와 국토종합클럽 멤버분들이 우수한 매물을 즉시 직접 매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레이드랜드 유튜브 매물 영상은 물론 스타 유튜버들까지 함께 매물 영상을 제작하여 초단기에 매매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급매물 153건 중 82.7%의 매물을 일주일 내 매매 완료하며 성공적인 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이시라면 네이버 검색 WECL을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 후 국토종합클럽의 멤버가 되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1급 기술 정보들 뿐만 아니라 트레이드랜드 급매물 중 가장 우수한 물건들만 선별하여 우선 매수하실 수 있는 혜택까지 무한으로 가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WECL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의 야심찬 서비스인 트레이드랜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1% 실전 부동산 기술 제2화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